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오늘은 서강대학교 수리논술 고사의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는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집 요강에 따르면 수리논술고사를 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자연과학부의 수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과, 그 다음에 공학부 전계열입니다. 나머지 화학하고 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면 논술이 80%고 학생부 교과 10%, 비교과가 10%인데 비교과는 그냥 추리결하고 봉사활동이니까 뭐 이건 점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교과 10%조차도 사실은 거의 미미한 영향을 준다. 결국에 논술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논술고사가 실시가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은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논술의 출제 범위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서 여기까지는 공통 교과 과목이고, 선택 과목으로서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하학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관건입니다. 당연히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지금 작년에 치러졌던 수리논술에서도 출제 범위 이와 같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을 거고, 작년에 기하가 직업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능 출제 범위에서도 제외가 됐었고, 수리논술고사에서도 연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는 제외를 했었는데, 올해는 기하가 다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제 범위로 포함이 되었고, 논술에서도 이 기하를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강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하가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판단하셔서 공부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들어가도 전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수학 물리 전공이나 공학 전공을 하건 어떠한 전공을 하건 자연과학 계열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서강대학교에 가서 충실하고 재미있게 수행을 해낼 수 있으려면 벡터라는 기본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하학에서 쓰이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내 것으로 체화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문을 받아들이는 자세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학문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좀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대학 공부를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학교에서 너 미쳤냐? 왜 3개 다 들어? 라고 서로 누가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 3가지를 다 준비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이 정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2020년도 모의논술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제시문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수리논술 총론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죠. 정의와 공리에서부터 정리의 논증 과정들이 도출되어진다. 그러니 최대 최소의 정리도 당연히 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으냐 하면 증명 과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2가지, 하나는 최대 최소의 정리, 다른 하나는 사이값의 정리인데 이 2가지 정리는 말만 정리이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어디를 보아도 증명과정, 논증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만 정리이지 사실은 공리에 해당하는 문장이다라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무조건 가집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성질로부터 평균값의 정리가 성립한다. 사실 이게 한 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보면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해서 뭘 보이냐 하면 롤의 정리를 먼저 보입니다.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이게 좀 거꾸로 된 게 이 부분 연결고리가 좀 재미있는 것이 수학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명제를 먼저 증명을 하고 그놈들을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롤의 정리라는 것은 평균값의 정리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 하나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꼴로 증명이 가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증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에만 성립하는 걸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케이스를 확장해서 일반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여타의 논증보다도 이 논증의 일관된 과정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인식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평균값의 정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이 평균값의 정리에서부터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다 보이시오, 논증하시오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문제 못 내거든요. 논증해라, 증명해라 문제 못 만들죠. 서술형 주관식에서도 뭐 그런 문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할 때 아니면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능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에는 최대의 정리라든지 사이값의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수고사를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최대의 정리에서 롤의 정리를 끌어내고 거기에서부터 평균값의 정리가 끌어내어지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 결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면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의 값이 양수이면 그 주어진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는 증가 함수다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변형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일련의 흐름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평균값의 정리 그 자체만으로도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 정리이기 때문에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문제는 수리논술에서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하여서 이럴 때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될까요? 평균값의 정리의 내용이 이거였단 말이죠. 이게 x값의 차이와 함수값의 차이의 비, 저것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의 값이 동일해지는 그러한 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함수이다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일단 기분이 나쁘네요. 요 표현이. 왜 나쁘냐 하면 fb 빼기 fa 나누기 b 빼기 a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수꼴이 아니잖아요. b 빼기 a가 어디 있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왜 b를 a보다 큰 놈으로 줬을까를 또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죠. 아, b 빼기 a가 양수란 뜻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인다는 것은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눈 부등식 b-a분의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가 2 루트 a분의 1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함수 fx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요것이 fb가 돼야 되니까 fx라는 함수를 루트 x라는 함수로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답안 쓸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수식만 쭉 나열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평균값의 정리를 응용하기 위하여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누어 보자 라고 출발해야 되겠죠. 특히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b 빼기 a는 당연히 양수이고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완벽하게 동치인 부등식이므로 우리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하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평균값의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fx라는 함수를 루트 x라 하자라는 제안이 이제 처음 출발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을 0보다 큰 구간으로 제한을 해줬구나라고 또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fx는 a가 0보다 크고 b가 a보다 큰 구간 a, b 안에서 연속함수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것도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평균값의 정리를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요 구간 AB에서 이 무리함수는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b-a분의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는, 자, 도함수 f'x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얻게 되죠. 그래서 2 루트 c분의 1. 단 요 c는 당연히 a하고 b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실수 c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도함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인 무리함수는 언제나 증가함수다라는 이야기를 도출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a보다 c가 크니까 당연히 fa보다는 fc가 더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fa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죠? 아, 그쵸? 이런 결론을 얻게 되고, 편집을 좀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갈게요. 요 도함수의 이계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다시 갈게요. 요 도함수 형태를 가만히 보면 2루트 x분의 1인데 요 루트 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x가 커질수록 분모가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이 1계 도함수는 x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감소함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fa보다 fc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요 fc가 바로 요 값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fa, 2루트 a분의 1보다는 fc인 요 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암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나가면서 구하고자 하는 결론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설계의 과정들이 그냥 뜬금없이 내가 평균값의 정리를 정확하게 잘 암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떠오르는 게 절대로 아니죠. 평균값의 정리가 도출되어 왔던 아까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에 그 관계식을 다루는 과정들이 전부 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함수를 공부하는 목적, 변화하는 두 변량사의 관계를 다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과학도로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분석하고 어떤 법칙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온도를 높였더니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더라. 온도를 낮췄더니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도와 부피 사이의 상관관계들을 함수 관계로서 파악하고 표현해 주는 것. 그러니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증가냐? 감소냐 하는 겁니다. 독립변수인 x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fx 혹은 y값도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 그래서 함수에 대한 질문의 제일 핵심은 증가냐 감소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계도 함수인 무리함수의 역수의 꼴의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 거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요 함수의 또 다른 도함수를 공부하는 것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원래 함수인 무리함수가 증가함수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그 역수인 함수는 감소함수다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취향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끌어낼 수 있으려면 애초에 이 일련의 논증의 과정들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설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서강대학교에서 단순하게 이런 문제 하나만 내지는 않습니다. 문제 풀이 시간을 90분 또는 100분을 주게 되는데 매년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뭐 90분을 줄지 100분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이도에 따라 다를 건데 이러한 소문항이 총 8문항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8문항을 90분 내지 100분 안에 푼다는 건 아주 만만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답지에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문제지에다가. 만점은 어차피 없다. 만점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안을 작성을 해보렴. 그래서 큰 세트, 두 세트에 한 세트당 소문항 4개씩 해서 총 8문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두 세트 살펴보고 어떤 것이 좀 더 나한테 익숙한지 판단해서 익숙한 것부터 먼저 풀고 앞에 문항들을 잘 풀었는데 뒤에 문항이 막히면 그 다음 세트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 그거 붙잡고 끙끙 앓고 있지 말고. 그래서 일단 내가 딸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게 맞겠죠. 항상 난이도는 앞부분의 문제들이 뒷부분 문제보다는 좀 더 쉽기 때문에 앞부분 문제들을 먼저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어내고 그 다음 과정들을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 수준연술 개요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